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13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금요일 일을 일찍 끝내고 들어왔는데요. 먼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더라고요. 부디 노무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비극적으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통을 헤아릴 길은 없지만 그래도 아쉽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사실상 주 4일을 했죠.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영화도 보고 착실하게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일도 꽤 많이 했어요. 논산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오고 평택도 갔다 오고 대전도 갔다 오고 밑에 지방도 갔다 오고 진주도 갔다 왔군요. 열심히 다녔고요. 그래서 요즘 금요일은 통 일이 없습니다. 이제 주 5일째니까 아무래도 금요일 되면 이제 주말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일을 다음 주로 미루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 5일에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포항에서 물건 내려주고 짧은 거 있으면 하나 하고 싶었지만 안 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기까지 꽤 시간이 지났네요.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날이었나요? 좀 일찍 들어와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좀 미디어 북을 제3의 챔피언십 미디어 북을 좀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 들어가기 전에 또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흥미가 가는 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고요. 어이구, 미안. 자, 선의 통쾌한 농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시와 함께 있는 선화라고 했어서 그림도 많고 그래서 참 예쁜 책을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고 오매 도가 아님이 없고 잡고 놓음이 모두 선이로구나. 봄바람의 향기로운 풀 언덕에서 다리 쭉 뻗어 한가로이 낮잠 자네. 김영욱 지음. 김영사의 책입니다. 책은 참 흥미가 갑니다. 이 선에 대한 책도 앞으로 이 방송이 계속되면 선불교에 대한 책도 읽어드릴 텐데요. 그렇게 좀 이런저런 다양한 책들을 읽어서 이 콘텐츠가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총균세 지난 시간에 제3부 인간의 특수성 제8장 사람의 언어로 가는 다리 중간 부분까지 했었어요. 3부의 서문과 8장이 이렇게 같이 있는 바람에 중간에 끊고 그때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시간 마저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 지금까지는 단어 또는 언어라는 인간이 사용하는 개념을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에도 대충 사용해왔다. 여기서 사람의 음성과 사람 이외의 영장류의 음성을 더욱 자세하게 비교해보자.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을 단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동물의 어휘는 어느 정도 풍부한 것일까? 동물의 음성에도 문법이나 언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우선 단어의 문제인데 베르베트 원숭이가 내는 각각의 경계음은 외부 위험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여 가리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르베트 원숭이의 표범 경계음을 듣고 베르베트 원숭이가 머리에 떠올리는 동물이 표범이라는 말을 들은 동물학자가 연상하는 동물과는 다르다. 즉 잠재적으로 교배 가능한 집단으로 정의된 동종에 속하는 표범이 아니라는 뜻이다. 베르베트 원숭이는 표범뿐만 아니라 다른 두 종의 중형 크기의 고양이 스라소니와 살쾡이에 대해서도 표범 경계음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표범 경계음이 단어라면 그것은 표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덮치는 중형의 고양이 종류가 나타났는데 나무 위로 도망치는 것이 상책인 그런 동물이라는 의미라고 보여진다.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단어도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어류학자나 낚시광이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에게 물고기라는 단어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비늘이 있는 냉한 체질의 척추 동물로서 식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표범에 대한 소리가 단어인가? 가로 열고 중형의 고양이류 가로 닫고 짤막한 서술문 같은 말인가? 가로 열고 예컨대 중형의 고양이류가 걸어온다는 의사표시 같은 가로 닫고 소리를 지르는 것인가? 가로 열고 저기 중형의 고양이가 있다. 가로 닫고 제안인가? 가로 열고 나무에 오르는 등 적절한 반응을 해서 저 중형의 고양이류를 경계하자. 가로 닫고 이다. 이 가운데 표범 경계음이 어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개의 기능이 합쳐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나는 아들 맥스가 1살 때 주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흥분했다. 나는 그것을 그가 발음한 최초의 단어로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다. 맥스에게 주스라는 한마디는 특정한 성질을 가진 하나의 사물을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주스를 줘요라는 제안의 뜻도 포함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단어와 제안을 구별하게 되자 맥스는 주스 줘요라고 줘요라는 한마디를 덧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베르베트 원숭이가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없다. 어휘의 풍부함에 관한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현재의 지식에 근거를 두고 말한다면 아무리 발달된 동물이라도 인간보다는 까마득하게 늦은 것 같다. 보통 사람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약 10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내 책상 위에 있는 소형 사전에는 14만 2000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베르베트 원숭이조차 10개 정도의 단어밖에는 모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실히 동물과 인간은 어휘 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가 그만큼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을 하나하나 구별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를 생각해보라. 그 평범한 동물이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음성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1967년 이후부터다. 가장 숙련된 베르베트 원숭이 관찰자도 기계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다 구별할 수 없고, 기계로 분석해도 10개의 음성 중 몇 개는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베르베트 원숭이 또는 다른 동물은 더 많은 음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은 아직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사람의 음성을 판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 동물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아이들은 생후 몇 년간은 주위의 어른들이 내는 소리를 알아듣고 재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어른이 되어도 익숙하게 듣지 않는 언어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렵다. 12세에서 16세까지 고등학교에서 4년간 프랑스어를 배웠지만 프랑스어 회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은 4살짜리 프랑스 아이보다 더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많이 들어야, 최대한 많이 들어야 이 언어가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일례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일본어를 배우는 방법이 그랬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면 한 6개월이면 일본어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 네 사람 정도의 일본어를 하는 사람과 일본어를 배우려는,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한 방에 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계속 떠들게 한답니다. 계속 일본어로 계속 몇 개월을 이렇게, 그러면 말이 트인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배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어, 우리가 지금 애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 배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영어에 최대한 영어를 많이 듣게끔, 뭐 노출이라고도 하는데 영어에 노출되게끔 최대한, 그러고 나서 문법도 배우고 어휘도 배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스피킹도 될 수, 그렇게 해야 스피킹도 나중에 될 수 있고. 제가 저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근데 엉망진창입니다. 50세가 돼서도 지금 영어는 자신이 없어요. 비극이죠, 비극. 지금 이 생각으로 제가 소년시대로 돌아갔다면 영어 잘할 자신 있는데, 영어 공부. 하긴 뭐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포기하지도 않았고 저도.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자랑 아니고요. 맨투맨도 제가 필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중단 상태인데 A4 용지 한 300장 정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300장 넘게 필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확실히 그렇게 무식하게 쌓이는 실력 쌓는데, 무식하게 하는 것에 언어 같은 경우는 실력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박사 과정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영어가 꼭 필요하니까 그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될지 어쩔지.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6인이 평원의 이아우어에 비하면 프랑스어는 간단한 편이다. 이아우어는 음의 높이에 따라 하나의 자음이 8개의 다른 의미를 갖는다. 소리의 높이를 약간만 바꾸면 이아우어의 의붓 어머니라는 단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하우의 남성이 자신의 의붓 어머니에게 나의 소중한 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살행위라 다름없는데, 이하우 어린이들은 이하우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언어학자가 수년 걸려도 잘 못하는 소리의 높이 구별을 확실하게 습득한다. 귀에 익숙하지 않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베르베트 원숭이의 여유에서 우리들이 빠뜨리고 있는 것은 꽤 많을 게 분명하다. 그렇겠죠. 그러나 베르베트 원숭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도 음성을 이용한 동물의 의사 전달이 가능한 최고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이다. 최고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원숭이가 아니라 유인원일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 여기에서 이 동물이라는 건 참 의미가 애매하네요. 음성을 이용한 동물의 의사 전달이 가능한 최고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게,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닐 텐데 모르겠습니다. 예, 원본을 보면, 원문서를 보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쉽게 인간과 동물이라는 경계를 짓고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번역에서 뭔가 좀 거친 것이었는지, 이럴 때 좀 중요해요. 원서를 읽는다는 게. 자, 최고 단계에 도달한 것은 원숭이가 아니라 유인원일 것이기 때문이다. 침팬지나 고릴라가 내는 음성이 웅웅거리거나 크게 부르짖는 단순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베르베트 원숭이의 소리도 주의 깊게 연구되기 전에는 그랬었다. 심지어 인간의 언어도 귀에 익숙하지 않으면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야생 침팬지나 그 외의 유인원의 음성 의사 전달에 대해서는 베르베트 원숭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주로 조사 과정상의 문제 때문이다. 베르베트 원숭이의 무리는 그 폭이 600m 정도지만 침팬지 무리는 몇 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나 스피커 등을 가지고 녹음하고 재생하는 실험을 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동물원에서 적당한 크기 우리에 갇혀있는 침팬지 그룹을 대용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육되고 있는 침팬지는 대개 아프리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운반된 개체고, 이 속의 이들은 인위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논하겠지만, 아프리카의 언어가 다른 여러 곳에서 각각 다른 말을 하던 노예들은 함께 있으면서 거의 문법에 맞는 말은 하지 않고 가장 조잡한 형태의 언어로 대화했다는 기록이 있다. 마찬가지로 야생에서 포획되고 사육되는 유인원도 야생 상태에서의 정밀한 음성 의사 전달 연구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누군가 체니와 세이파스가 베르베트 원숭이에게 한 것과 같은 연구 방법을 발견하기까지는 야생 유인원의 음성 의사 전달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몇 그룹의 연구자들은 몇 년 동안 사육된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등에게 인공적인 언어를 가르쳐 왔다. 인공적인 언어란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의 플라스틱 조각을 사용하는 것,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맹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화, 문자판에 여러 가지 기호를 붙인 타이프라이터와 같은 문자판 등이다. 이렇게 유인원들은 몇백 개나 되는 기호의 의미를 학습하여 최근에는 사람이 말하는 영어를 꽤 이해하는 가로 열고, 그러나 자기는 말하지 않는다 가로 닫고 보노보도 등장했다.
최소한 이들 연구에서 유인원들에게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점은 확실해졌지만 야생 상태에서도 그만큼의 어휘를 습득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다. 야생의 고릴라 무리가 몇 시간이나 함께 앉아 있다가 잠깐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소리를 서로 웅얼거리거나 끙끙거리다가 갑자기 일제히 일어나 같은 방향으로 사라진다. 이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웅얼거리기도 하고 끙끙거리기도 하는 소리에는 어떤 상호간의 의사 전달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유인원의 성대 구조는 인간이 발음하는 무수한 모음과 자음을 발성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생의 유인원의 어휘는 우리들만큼 풍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야생 고릴라나 침팬지의 어휘가 베르베트 원숭이에게서 발견된 어휘를 능가하지 못하고 몇 마리의 개체의 이름을 포함해서 불과 수십 개의 단어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식이 덧붙여져 나날이 발전하는 이 연구 분야에서 유인원과 인간의 어휘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조급한 결론은 삼가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동물의 음성 의사 전달에 관해 많은 의문은 그것이 문법이나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다. 사람에게는 단지 의미만 다른 몇천 개의 어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조합시키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은 연결된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문법의 규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문법 덕분에 유한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로 이루어지고 같은 단어로 끝나지만 어순이 다른 다음 두 문장이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자. 굶주린 당신의 개가 노인인 나의 어머니의 발을 물었다. 굶주린 나의 어머니가 노인인 당신의 개의 발을 물었다. 만약 인간의 언어에 문법 규칙이 없다면 이 두 문장의 의미는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는 동물의 음성 의사 전달 시스템이 아무리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더라도 문법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언어라고 부르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에서 의사를 나타낸다고 보여지는 문장과 같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의 웅얼거리는 소리나 경계음의 대부분은 단일한 음이다. 두 개 이상의 음을 내는 경우는 같은 음을 반복하거나 한 마리의 베르베트 원숭이가 다른 베르베트 원숭이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었다. 꼬리감기 원숭이와 긴팔 원숭이는 어떤 특정한 조합에만 사용되는 몇 개의 음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아직 해독되지 않고 있다. 영장류의 의사 전달 연구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야생의 침팬지가 전치사, 동사의 시제, 의문사 등을 갖춘 복잡한 문법을 발달시켜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동물에게 구문 구조가 있는지의 여부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문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그미 침팬지나 보노보나 침팬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과 동물의 음성 의사 전달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동물 쪽의 연구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사람 쪽으로 그 간격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인간들은 이미 동물의 복잡한 언어를 발견했다. 진실한 의미에서 원시인의 언어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 그러게요. 재밌겠네요. 인간 언어의 특징. 만약 원시적인 인간의 언어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지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언어와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차이의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문법의 존재의 유무다. 베르베트 원숭이에게는 문법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어순, 접두사, 접미사도 여러 가지고 어근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문법이 있다. 가로 열고 그들이 이와 같이 가로 닫고 제2의 차이는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이 그것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가리킬 수 있거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물, 행동하는 한 가지 사물만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은 명사 가로 열고 독수리 류에 상당하는 것, 동사나 관용구 가로 닫고 독수리 조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에 상당하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단어는 서로 다른 명사와 동사 그리고 형용사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사물, 동작,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의 세 개의 구성 요소는 어휘 항목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전형적인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반 정도는 순전히 문법상의 단어일 뿐 지시할 수 있는 사물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문법 용어로는 전치사, 접촉사, 관사, 조동사 등이 있다. 어휘 항목에 비해 문법 용어의 진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코를 가리켜 그 명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와 같이 유인원도 명사, 동사,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끙끙거리는 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by, because, the, did 등을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우리들의 선조는 어떻게 이러한 문법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인간과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 의사 전달의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의 언어는 각각의 수준에만 속해 있는 비교적 적은 수의 항목이 다음 수준에서 더 많은 항목을 만들어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는 많은 다른 음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음절들은 불과 수십 개의 음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음절을 조합하면 몇천 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그 단어들은 단순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치구와 같은 구를 이루는데 구가 다시 모여 어디까지라도 무한히 문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은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없고 단 한 단계의 계층 구조도 없다. 우리는 언어를 구성하는 규칙을 확실하게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복잡한 언어의 구조를 어릴 때 익힌다.
학교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배우거나 책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게 될 때까지 그 규칙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언어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된 많은 규칙들은 최근 몇십 년간 비로소 전문적인 언어학자에 의해 지적되었다.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음성과의 사이에는 이렇듯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성구적 단계로부터 어떻게 진화해 올 수 있었던가를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측해 보는 것조차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이고, 어제까지 좀 일을 빡시게 했더니 피로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살짝 졸리기도 했어요. 내용도 그렇고요. 내용도 졸린 내용이죠. 인정합니다. 잠시 잠 좀 깨고 오겠습니다. 네. 지지 임마 지지. 아이고 졸려라 정렬아. 졸립다잉. 아따 졸립다잉. 아따 졸립다잉. 아빠 잠 좀 깨야겠다잉.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언어의 고리. 5천년 전에 씌어진 오래된 언어도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와 비슷할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간의 언어가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일 것이다. 언어가 진화해온 초기 단계처럼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원시적인 사람들을 찾으면 잃어버린 언어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수렵 채집을 하고 있는 부족들 중에는 몇만 년 전의 세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순한 석기를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19세기에 쓰여진 한 여행기에는 불과 수백 개의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부족들이나 분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우라는 소리밖에 내지 못하고 나머지는 몸짓으로 의사전달을 대신해버린 퇴화한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되어 있다. 티에라 델 푸에고의 인디언과 처음 만났을 때 다윈이 가졌던 인상도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전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다윈 등의 서구 여행자가 비서구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이었다. 비서구 문화 사람들이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동물학자가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언어가 복잡하다는 것과 사회가 복잡하다는 것 사이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술적으로 원시적인 사람들이 원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유기니 고지의 포레족과 지낸 첫날 밤에 깨달았다. 그들의 문법은 매우 복잡하여 핀란드어처럼 후치사가 있고 슬로베니아어처럼 단수형과 복수형 외에 이수형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 내가 알게 됐던 어떤 언어와도 다른 동사의 시제와 구문을 지니고 있었다. 유기니의 이아우족은 음의 높이에 따라 8개의 모음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그 8개의 음계 구별은 누련한 언어학자가 여러 해에 걸쳐 연구해도 잘 모를 정도다. 따라서 현대세계에는 아직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원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크로마뇽인의 고고학적 유적에서 많은 도구가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썼던 언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언어의 잃어버린 고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기원에 관한 확실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크레올이 뭐지? 간접적인 방법의 하나는 오늘날과 같이 충분히 발달한 언어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원시적인 언어를 자발적으로 발명한 일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집트의 왕인 프사메티쿠스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여러모로 실험을 했다고 한다. 재밌네요. 국악은 국왕은 신생아 둘을 혼자 사는 양치기에게 보내 그들을 완전히 언어가 차단된 상태에서 길러 그들이 최초로 내뱉는 말을 기록해 두라고 지시했다. 야, 그 고대 이집트에서 참 별짓을 다 했네요. 양치기는
두 아이들이 2살이 될 때까지 의미 없는 소리만 웅얼거리다가 조금 더 자라자 베코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보고했다. 그 단어는 당시 중앙 투르크에서 사용하던 프리기아어로 빵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국왕은 프리기아어가 가장 오래된 말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푸사메티쿠스의 실험이라는 것이 쓰여진 대로 행해졌는지에 관해서 헤로도토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이 일화로 보아 일부 학자들이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수긍이 간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자란 아이들은 유명한 늑대 소년 아베론처럼 말을 하지 않고 언어를 발명하거나 발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부사메티쿠스의 실험과 비슷한 것이 현대에서도 여러 번이나 행해졌다. 한 집단의 아이들은 보통의 어린이가 2살 무렵에 말하는 것처럼 매우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말을 하는 주위 어른들 틈에서 자랐다.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스스로 언어를 발달시키고 있었고, 그것은 보통 사람의 언어보다는 단순하지만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 의사 전달보다는 훨씬 복잡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크레올이라고 불리는 언어다. 그 이전에 있었던 피지어와 마찬가지로 크레올은 보통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진화됐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모델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으로 체험한 크레올은 유기니 전체에서 통용되는 네오 멜라네시아어 또는 피진 영어로 불리는 것이었다. 후자의 이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네오멜라네시아어는 피진이 아니라 진부한 피진으로부터 파생된 크레올이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후자는 피진 영어라고 불리는 독립적으로 발달한 많은 언어 중 하나다. 파푸아 뉴기니에는 스웨덴 정도의 면적에 7,000개가 넘는 고유 언어가 있지만 전체 인구의 3%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 한 가지도 없다. 공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도 당연하다. 그리하여 1800년대 초 영어를 사용하는 상인이나 선원이 방문하면서부터 그 공통어의 탄생이 가능해졌다. 오늘날 파푸아 뉴기니에서 매우 멜라네시아어는 일상회화뿐 아니라 학교, 신문, 라디오, 국회 심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236페이지에 실린 네오 멜라네시아어 광고를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언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처음 파푸아 뉴기니에 도착해서 네오 멜라네시아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뭔가 듣기 거북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장황하고 문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는 아기들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도 아기들처럼 영어를 해보았지만 놀랍게도 유기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네오멜라네시아 말의 단어는 영어 단어와 대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달라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어떤 여자와 부딪혀 그녀의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당신의 부인을 밀쳐서 미안하다는 뜻을 말했는데, 네오멜라네시아어로 푸심이라는 말은 영어의 푸시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누구와 한다는 의미가 되어 당황한 적이 있었다. 아이고. 어떤 여자 딱 부딪혔는데 그 남편에게
당신 아내와 섹스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예. 네오 멜라네시아어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문법은 있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유연한 언어였다. 영어로는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표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영어의 대명사인 위는 실제로는 매우 다른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나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의미와 나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다. 네오멜라네시아어에서 그러한 의미의 언어는 각각 유미와 미펠라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네오멜라네시아어를 몇 달 동안 사용하다가 영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위를 사용하면 나는 자주 이 위에 나는 포함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네오멜라네시아어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듯 하면서 매우 유연한 언어인 까닭은 어휘와 문법에 있다. 기본 어휘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바꾸기도 하고 운유로서 확장해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오멜라네시아어로 글라스는 영어의 글라스 잡초의 의미도 되지만 머리털의 의미도 되고 Man I know get glass long head belong am은 대머리 남자라는 의미가 된다. 네오멜라시아어에서 브래지어를 나타내는 바니스 빌롱 수수라는 말은 기본 단어가 얼마나 유연한지를 잘 나타내준다. 바니스는 펜스, 울타리라는 의미인데 자음의 F와 연속자음 NC의 발음이 잘 안되는 유기인이 이 단어를 발음하려고 한 데서 유래했다. 수수는 우유를 가리키는 말레이어에서 따온 것으로 유방이라는 말로도 확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거기에 젖꼭지, 사춘기 전의 소녀, 나이 든 여자라는 말이 파생된다. 이들 두 개의 기본 단어를 조합해서 바니스 빌롱 수수는 유방을 덮어 넣어둔다는 뜻으로 브래지어의 의미가 되고 바니스 피크는 돼지를 울타리에 넣어둔다는 뜻으로 돼지우리가 된다. 네오멜라시아어의 문법에는 빼거나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언뜻 보면 단순하게 생각된다. 빼버리는 것은 복수형, 명사의 격, 동사의 굴절어미, 수동태, 거의 대부분의 전치사, 동사의 시제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네오멜라시아어는 아기의 말이나 베르베트 원숭이의 음성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며 접속사나 조동사와 대명사가 있고 동사의 분위기나 관점도 잘 표현할 수 있다. 네오멜라시아어는 음소, 음절 단어로 이루어진 보통의 계층적 구조를 가진 언어다. 또한 구와 문장이 계층적으로 아주 잘 조직된 언어이기 때문에 6인이 정치가의 선거연설은 복잡하게 얽힌 구조라는 점에서 토마스 만의 독일어 산문에도 비척할 만하다.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많이 남았습니다. 네, 많이 남아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한 12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네. 혼돈에서 생긴 언어. 처음에 나는 네오멜라시아어는 세계의 언어 가운데서도 매우 재미있는 변형의 하나라고 적당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언어는 영국 배가 뉴기니를 방문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2세기 동안에 만들어진 언어임이 분명하지만
나는 그 언어가 식민 통치자들이 영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선주민들에게 자주 했던 유아어로 의사 전달을 하던 말이 기초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네오멜라시아어와 구조가 비슷한 언어는 이 밖에도 여러 개가 더 있다. 그 언어들은 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어, 아라비아어를 기본으로 세계 도처에서 독립적으로 탄생했다. 그것들은 대개 농장, 요새, 무역의 근거지 등이 있는 곳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서로 상대의 언어를 학습하는 정상적인 해결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열대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카리브해, 태평양, 인도양의 여러 섬들에서는 유럽의 통치자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쓰기 위해 멀리서부터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중국,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유럽인 통치자가 요새나 무역의 근거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우위인 통치자와 데리고 온 노동자나 원주민과의 사이에는 높은 사회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의 말을 배우기 싫어했고 후자는 전자의 말을 배울 수 없었다. 대개는 통치자들이 원주민들을 경멸했지만 중국에서는 양쪽이 서로 경멸했다. 1664년 영국인들이 광동에 무역의 근거지를 만들 때 중국인들은 외국에서 온 악마의 말을 배우거나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따위의 품위 없는 짓은 하지 않았고, 영국인도 너절한 중국어를 배우거나 자기들의 말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설사 그러한 사회적 장벽이 없다손 치더라도 노동자 쪽이 통치자보다 훨씬 수가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통치자의 말을 배울 만한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거꾸로 통치자도 노동자 사이에서 사용되는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언어를 다 배우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장이나 요새가 만들어진 후의 일시적 언어의 혼돈 시대에서 단순하지만 일정한 모양을 갖춘 언어가 생겨났다. 네오멜라네시아어의 출현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1820년경에 영국의 배가 뉴기니의 동쪽에 있는 멜라네시아 섬들을 방문한 뒤 영국인들은 섬 사람들을 퀸즐랜드나 사모아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려고 그곳으로 이주시켰다. 그 농장에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있었다. 그 바벨의 땅에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메오넬라시아가 출현했는데 그 어휘의 80%는 영어, 15%는 톨라이어, 가로 열고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멜라네시아인의 그룹, 가로 닫고, 그리고 나머지는 말레이어와 그 밖의 여러 말에서 따온 것이다. 피진에서 크레올로. 언어학자는 그 새로운 언어의 출현 과정을 두 단계로 구별한다. 처음에는 조잡한 언어인 피진이고 다음으로 좀 더 복잡한 크레올이라고 불리는 말이 그것이다. 피진어는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와 노동자가 의사를 교환할 필요에서 생긴 제2의 언어다. 양측은 각각 자신들의 그룹 안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다가 서로 대화할 때는 피진을 사용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농장의 노동자는 노동자끼리의 대화에도 피진을 사용한다. 보통 언어와 비교하면 피진은 음성에 있어서나 어휘, 구문이나 점에서도 매우 빈약하다. 피진에서 사용하는 음은 보통 그곳에서 우연히 모였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고유 언어와 공통되게 사용되는 음뿐이다. 예를 들어 유기니인의 대부분은 F와 V 발음을
V음을 발음하기가 어렵지만 나를 비롯해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6인의 언어에 자주 사용되는 모음의 음조나 비음 발음이 힘들다. 그러한 음은 6인의 피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크레올인 네오멜라시안어에도 없다. 초기 단계의 피진 단어는 주로 동사, 접속사,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다. 문법 면에서 보면 초기의 피진어는 대개 구의 구성이 거의 없는 짧은 단어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고 어순의 결정이나 종속절, 단어의 어미 변화도 없다. 그러한 언어의 유치성과 함께 화법도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도 초기 단계의 피진의 특징이다. 결국은 언어적으로 완전한 무정부 상태인 것이다. 어른들이 가끔 사용할 뿐 보통 때는 자신들이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진 언어들은 더 발달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소르스크라는 불리는 피진어는 북극에서 때때로 만나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물물 교환을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이 공통어는 19세기 중반까지 존속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만나 간단한 매매를 위해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되지는 못했다. 양쪽 나라의 어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와 함께 러시아어나 노르웨이어를 하며 보냈던 것이다. 한편 유기니에서는 피진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정형화되고 복잡해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유기니인 노동자들의 아기들은 부모의 모국어를 최초의 언어로 배웠다. 그러나 피진어에 기여한 그룹의 세대가 피진 자체를 모국어로 채용하기 시작하면 피진은 급속하게 크레올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어떤 세대의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하게 되는가는 뒤에 설명하겠다. 그 세대는 피진을 단지 농장의 일이나 물건의 교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게 된다. 피진에 비하면 크레올은 어휘가 훨씬 풍부하고 문법도 복잡하며 개인 간의 차이도 적다. 피진은 적어도 복잡한 것을 말할 때는 매우 힘들지만 크레올은 보통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 프랑스 학술원이 제시하는 것 같은 확실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피진이 확장되고 안정화되어 일정한 형태의 완전한 언어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건 또 재밌네요. 이 크레올화의 과정은 현대 세계에서 수십 차례 자주적으로 전개된 언어 진화에 관한 자연적인 실험이다. 실험이 행해진 지역은 남미 대륙 본토에서 아프리카 태평양의 여러 섬까지 확장되었다. 노동자는 주로 아프리카인, 포르투갈인, 중국인, 유기니인이며 주요 통치자는 영국, 스페인,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 포르투갈이었다. 그런 실험이 이루어진 시기는 적어도 17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사이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연 발생적인 자연 실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언어들은 부족한 부분 특징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크레올의 단점으로는 보통의 언어보다 단순하고 시제와 인칭을 위한 동사의 활용, 격과 수를 위한 명사의 어형 변화, 대다수 전치사, 단어의 성의 일치 등이 없다는 것이다. 장점이라면 피진보다 여러가지 점에서 우수하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어순, 1인칭, 2인칭, 제3인칭을 위한 복수대명사, 관계사에 도입된 절, 이전 시제의 지시,
가로 열고 지금 이야기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 현재든 과거든 그 시점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한다. 가로 닫고 등이 있고 본동사에 앞서는 접두사나 조동사로서 부정, 이전 시제 조건을 나타낼 수 있고 완료형 외에 진행형도 있다. 또한 대개의 크레올은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순서대로 배열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고 본동사에 앞서는 접두사나 조동사의 순서도 대부분 같다. 하지만 그렇게 일치점을 보인 요인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것은 마치 잘 섞은 카드 뭉치에서 12장씩 50회를 뽑았더니 하트나 다이아몬드는 없고 항상 퀸이 한 장, 조커가 한 장, 에이스가 2장 들어있는 것과 같은 확률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여러가지 약설 중 크레올끼리의 유사성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유전적인 정사진 때문이라는 언어학자 데릭 피커튼의 해석이 가장 납득할 만하다. 피커튼은 중국, 필리핀, 일본, 한국,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노동자들이 모여있던 19세기 말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크레올화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영어적 혼동 상태에서 1898년 하와이가 미 합중국으로 합병되고 난 후 영어에 근거한 피지는 완전한 크레올이 된 것이다. 이민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고수했다. 그들은 주위에서 사용되는 피진을 습득했지만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는 매우 조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량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하와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부모가 같은 민족 출신인 아이들일 경우 집에서는 다행스럽고도 일상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 언어가 다른 민족의 아이들이나 어른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부모가 인종이 다른 관계로 집에서도 피진밖에 들을 기회가 없었다. 심지어 아이들은 영어를 확실하게 배울 기회도 없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농장주와 그들의 부모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사회적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어라고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빈곤한 피진밖에 없었던 하와이 이민 노동자의 자식들은 스스로 피진을 확장해 1세대만의 일관성 있고 복잡한 스스로 피진을 확장해 1세대만의 일관성 있고 복잡한 크레올을 만들게 된 것이다. 피커트는 1970년대 중반에 1900년에서 1920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난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크레올화의 역사를 더듬어갔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언어를 고정시키게 되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의 대화 방식은 젊었을 때 주위에서 들었던 언어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내 아이들도 지금 왜 아버지가 냉장고라고 말하지 않고 얼음 상자라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의 부모님이 어릴 적에 쓰던 얼음 상자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나서도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다. 비커튼이 1970년에 인터뷰한 노인들은 그들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 하와이의 피진이 크레올로 변해가는 갖가지 단계를 여러 가지로 재현해 주었다. 이렇게 비커튼은 크레올화가 1900년 이전에 시작돼 1920년경에 완료되었으며 그것을 완전히 이룬 것은 말을 습득한 아이들에 의해 달성되었다.
사실상 하와이 어린이들은 푸사메티쿠스 실험의 개량판을 체험한 것이다. 푸사메티쿠스 아이들과는 달리 하와이 아이들은 어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단어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리 하와이의 아이들은 문법을 배우지 않았고 그들이 듣고 있던 말은 일관성 없고 미숙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문법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문법을 만들 때 중국인 노동자나 영국인 농장주 언어에서 빌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와이의 크레올이 영어나 다른 어느 노동자의 말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네오멜라시아어도 마찬가지다. 어휘의 대부분은 영어지만 문법에는 영어에 없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생득적인 크레올 문법. 나는 크레올은 본질적으로 모두 같다고 시사함으로써 크레올들의 문법적 유사성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크레올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확실히 다르다. 특히 원래의 농장주 또는 통치자 수와 노동자 수의 비율과 그 비율이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변화했는가, 그리고 초기 단계의 피진이 기존의 영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서서히 도입해가는데 몇 세대 정도의 세월이 걸렸는지에 따라 다르다. 하나의 크레올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각자가 그렇게 빨리 하나의 문법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까? 왜 다른 크레올의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비슷한 문법을 재발명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도 언어를 만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도 아니다. 예를 들어 크레올은 영어 외의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사용하지만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 뒤에 후치사를 붙이는 언어나 명사의 격변화를 하는 언어도 있다. 크레올은 또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배치되는 점에서 영어와 비슷하지만 다른 배치에 의해서 파생된 크레올도 그 순서로 배치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빌려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보통은 주어, 동사, 목적어군요. 우리는 보통 주어, 목적어, 동사죠. 서술어. 이러한 크레올끼리의 유사성을 보면 사람의 뇌는 유아기의 언어 학습을 위한 유전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런 기초가 없는 아이도 불과 몇 년 안에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언어 구조에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주장한 이래 그러한 청사진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나의 쌍둥이 아이들은 2살 때 겨우 한 단어로 된 말을 하였다. 내가 이걸 쓰고 있는 지금 그로부터 2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4살 생일까지는 아직 몇 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그 애들은 기본적인 영어 문법의 대부분을 익힌 상태다. 그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이주해 온 성인들이 몇십 년 걸려도 마스터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내 아이들은 2살도 되기 전에 어른이 내는 속에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음의 의미를 찾아내게 되었고 음절이 모여 단어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어른의 발음이 변해도 어느 음절의 집합체가 단어가 된다는 것이랄지 또는 어른의 발음이 경우에 따라 변화했다고 해도 어떤 음절의 집합체가 단어를 이루고 있는가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촘스키는 처음부터 아이들 속에 언어 구조의 대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이미 뇌 속에 보편적인 문법이라고 할 만한 것을 미리 갖추고 태어났고, 그것은 현실 언어의 수많은 문법을 모두 포괄하는 문법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촘스키의 결론이었다. 그 미리 배선된 보편 문법이라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의 선택지를 지니고 있는 스위치 세트와 같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귀에 들리는 그 고장의 언어의 문법에 맞추어 스위치 하나가 고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피커트는 촘스키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인간은 어딘가에 설치할 수 있는 스위치가 붙은 보편 문법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설계된 스위치 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크레올 문법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미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매일 듣는 그 고장의 언어와 다른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진처럼 구조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기초가 결여된 상태인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고 그 고장의 스위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크레올의 세팅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 비커튼의 말과 같이 우리들이 크레올 문법을 가지고 태어나 후발 경험에 의해 그것이 바뀌어가는 것이라면 크레올 문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법을 가진 언어보다 크레올과 비슷한 문법을 가진 언어를 더 빠르게 습득할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 부정형의 문장을 익히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그들은 크레올처럼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가로 열고 Nobody don't have this 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의문문의 어순을 힘들어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후자의 예를 조금 더 들어보자. 영어의 서술문은 크레올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으로 배열한다. 예를 들면 I want juice. 크레올을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 이 어순은 의문문이 되어도 바뀌지 않은 채 소리의 상태가 바뀌는 것으로 구별된다. You want juice? 그러나 영어의 의문문은 그렇지 않다. 영어의 의문문은 크레올과는 달리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고 놓거나 Where are you가 맞고 Where you are는 틀리다. 조동사 do와 조동사와 봉동사 사이에 주어를 두거나 한다. Do you want juice? 아내와 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문법적으로 올바른 의문문과 서술문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서술문의 올바른 어순은 금방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둘 다 크레올적인 잘못된 어순의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아내와 내가 매일 올바른 견본을 몇백 개나 들려주고 있는데도 틀리는 것이다. 맥스와 조슈아가 어제 틀린 예는 Where it is, what that riddle is, what the handle can do, what you did with it 등이다. 마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크레올적인 규칙이 올바르다고 여겨 자신의 길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웅웅거리는 소리에서 섹스피어까지. 이제 동물과 인간의 연구 양쪽을 합쳐 인간의 선조가 어떻게 웅웅거리는 소리에서 섹스피어의 소네트까지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생각해보자. 초기 단계의 대표적인 동물은 베르베트 원숭이인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적어도 10개의 다른 발성을 갖고 사물을 가리키는 의사전달을 한다. 그들의 소리는 단어, 설명, 제안의 기능을 하거나 또는 그 전부의 기능을 모두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그 10개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만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판별해야 할 대상의 음성은 그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베르베트 원숭이의 어휘가 어느 정도 풍부한지는 아직 모른다. 또한 베르베트 원숭이를 능가할 것 같은 침팬지와 보노보에 대한 야생 상태에서의 상세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 어느 정도 베르베트 원숭이를 앞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침팬지는 실험실에서 학습에 의해 적어도 우리가 가르치는 수백 개의 기호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기호를 습득하는 지적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다. 내 아들 맥스가 발음하는 주스처럼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말하는 유일한 단어는 동물의 웅웅거리는 소리 다음 단계의 수준이 된다. 베르베트 원숭이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맥스의 주스라는 말은 단어 설명 제한의 조합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맥스는 주스라는 단어를 보다 작은 단위인 모음과 자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기본 단위에 따라서 가장 간단한 언어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베르베트 원숭이보다는 현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은 수의 음소가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내 책상 위의 영어 사전에 실려있는 14만 2천 개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본 단위에 의한 구성의 원리 덕분에 우리들은 베르베트 원숭이보다 훨씬 많은 것을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단지 6종류의 동물에만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인간은 2천만 종류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섹스피어로 가는 다음 단계는 2살 된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다. 어떤 인간 사회에서나 2살 된 아이들은 한 단어에서 2단어 그리고 점차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의사표시나 표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익혀나간다. 그러나 그처럼 아이들이 발성하는 복수 단어들은 아직 문법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단어를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 동사, 형용사 뿐이다. 그러한 언어의 나열은 비커튼이 지적한처럼 어른이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피진과 비슷하다. 그것들은 또한 기호 사용을 배운 침팬지가 몇 개의 기호를 나열에 사용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피진에서 크레올로 혹은 2살 아이가 단어를 나열하는 것에서 4살짜리 아이가 말하는 완전한 문장으로 가기까지에는 또 하나의 큰 단계가 더 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 사물을 가리키지 않고 순전히 문법상의 기능만 갖는 단어가 더 보태지게 된다. 어순, 접두사, 전미사, 어근의 변화가 잇따라오고 구와 문장을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수준의 계층 구조가 진전된 구 혹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마 이 단계가 이 책의 첫머리에서 설명한 대약진의 초래케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현대에 재발명된 크레올 언어는 전치사 표현이나 그 외의 문법 요소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한 진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실린 네오멜라시아어로 된 광고와 섹스피어의 소네트를 비교해보면 두 언어 사이에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Come insate long 스트라빌롱 미펠라와 같은 광고를 보면 베르베트 원숭이에서 섹스피어로에 이르는 여정의
99.9%는 다 왔다고 생각된다. 크레올은 이미 표현이 풍부하고 복잡한 언어다. 예를 들면 크레올로 출발한 인도네시아어는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의 언어가 되었으며 또한 수준 높은 문학 작품도 그 말로 쓰여지고 있다. 옛날에는 동물의 의사전달 체계와 인간의 언어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큰 차이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그 양쪽의 절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다리의 일부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 그 단절을 이어주는 섬이나 다리의 부분들도 발견했다. 우리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만드는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 동물과 같은 원시 선조 형태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그 윤곽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네오멜라시아어의 문장 연습. 네오멜라시아어로 쓰여진 다음 백화점 광고를 해독해 보도록. Come inside long stua belong Mipella stua belong Salim Olgeta something Mipella I can help him 유롱 키심 원엠 something you like him 빅펠라 나 익익롱 굿펠라 프라이스 I got 굿펠라 카인 카고 롱 바임 나 I got stop long help him you 나 look out him you long time you came inside long dispella stua. 영어로 쓰여진 거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어봤습니다. 만약 몇 개의 단어가 묘하게 익숙하게 들어온 말처럼 느껴지지만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면 음의 주의를 집중하면서 혼자 소리를 내어 읽어가며 이상한 스펠링을 무시하고 보라. 다음은 같은 광고를 영어의 정확한 스펠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Come inside long store belong me fellow store belong Salim all together something me fellow can help him you long catch him what name something you like him big fellow 나 익익 나릭릭 long good fellow price he got good fellow kind cargo long by him 나 he got step long help him you 나 look out him you long time you come inside long this fellow store.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의 의미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예문에 나오는 네오멜라시아어 단어의 대부분은 영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예외는 니들이라는 의미의 릭인데 이것은 6인이 언어 중의 하나에서 온 것이다. 네오멜라시아어에는 전치사가 2개밖에 없다. of나 in order to 등의 의미로 쓰이는 belong과 그 외의 모든 정치사로 대용되는 long이다. 영어의 자음인 F는 네오멜라시아어에서 P이기 때문에 stop는 stop으로
스태프는 스탑으로 펠로우는 펠라가 된다. 전미사 펠라는 단음절이 형용사에 붙기도 하는데 그래서 굿은 구타펠라가 빅은 빅펠라가 된다. 미나 유와 같은 단수 대명사에 붙을 때는 그것을 복수화한다. 나는 and다. 따라서 이 광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이 진열되어 있는 우리 상점으로 오세요. 본점에서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어느 것이나 아주 싼 가격으로 여러분의 희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본점에 오시면 친절한 점원이 만반의 준비로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어려웠습니다. 언어 이 언어 단원에 들어갈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참 항상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통 언어도 잘하고 저는 머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언어 공부할 때는 항상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언어의 근본을 따져가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배도 고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좀 쉬었다가 다음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